정약용의 삶을 가장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정약용이 75세를 사셨거든요. 아주 어렸을 적 5살을 빼면 70살이잖아요. 전반부 35년은 그 누구보다도 화려하고 힘있고 그 누구도 누리지 못하는 영예를 누렸던 사람이고, 후반부 35년은 그 누구보다 억울하고 얽매이고 갇혀 살고 힘든 삶을 보내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그의 삶의 전반부인 20대 30대를 보면 20대 초반에 진사시를 합격했고, 그다음에 왕이 불러서 직접 성균관에서 공부를 시킵니다. 워낙 재주가 출중하다는 걸 알고 왕이 곁에 두고 공부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28살에 장원급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맡을 수 있는 요직이란 요직은 다 맡습니다. 하지만 꼭 행정관료로서만 재능이 있는 건 아니어서 다방면의 천재적인 재능을 보였으니까요. 정조가 또 뭘 시키냐면 그 한강의 배다리를 준공시키는 일을 맡깁니다. 이게 뭐 단순히 배만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공학적으로 설계를 좀 해야 되는 일이었나 봐요. 이런 일도 맡기고,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수원성을 축조하라는 명령을 받고 설계합니다. 아마 정약용은 인문학도의 머리만 뛰어난 게 아니라 공대적인 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매우 뛰어났던 것 같아요. 참 천재입니다. 이렇게 승승장구하다가 39살 말에 무슨 일이 발생을 하느냐? 그토록 정약용을 아끼던 정조가 사망을 합니다. 단순히 권력자로서의 정조가 죽어서가 아니라 학문의 동지이자 정치적인 후원자이자 여러모로 정약용을 지탱했던 존재가 죽어버리기 때문에 정조의 힘 때문에 억눌려 있던 당쟁이 드디어 또 시작되는 겁니다. 문제는 정약용이 천주교와 관련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조가 죽자 정조의 반대파 세력이 무조건 정약용은 천주교로 물고 늘어집니다. 그래서 정조가 죽자마자 바로 강진으로 유배를 갑니다. 무려 18년간. 한 번의 사면 복권도 없습니다. 그리고 귀향이 풀려나도 죽을 때까지 고향인 남양주에서 또 18년간 살다가 그렇게 세상을 떠납니다. 이렇게 삶의 전반부와 후반부가 대조되는 삶이 있을까요? 아이러니한 건 개인적으로 꼬였던 그 후반부 36년이 바로 우리가 아는 정약용이라는 점입니다. 우리에게 남겨준 이 찬란한 문화적 유산이 바로 이때 비롯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의 불행은 우리 후손의 행운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권력의 최고의 맛을 맛보고 36년간 평생을 꼬여서 살려고 그러면 되게 불행했을 텐데, 이때 강진에 유배당할 때 정약용 선생이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어려서 학문의 뜻을 두었지만 어언 20년간 세상의 길에 빠져 다시 대도를 깨닫지 못했다가 이제야 여유가 생겼구나. 이런 말을 남깁니다. 자, 바로 이 강진 유배 시절부터 정약용은 엄청난 저술과 사상을 남깁니다. 쓴 책만 무려 500권입니다. 또 단순히 지식을 축적하기 위해서, 남기기 위해서 책만 저술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어떻게 하면 백성을 잘 살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치를 바로잡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라가 부고 갈 수 있을까? 라는 데 대한 고민을 다 담습니다. 경세유표는 지방수령의 인사고과제도에 대해서 남겼는데요. 그 자세한 정책이 매우 뛰어납니다. 놀라운 건 이 저술에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이 나라는 당장 개혁하지 않으면 반드시 망하고 말 것이다. 정약용의 이 말은 너무나 정확히 맞아들어갔죠. 정조 이후에 순조 때부터 나라에 망조가 들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일제 침략의 빌미를 주잖아요. 또 목민심서에서는 수령이 지켜야 할 임무를 아주 자세히 정리를 했습니다. 정약용은 아마 그때부터 지방관의 역할을 매우 강조했던 것 같아요. 또 흠흠신사는 한국 법제사상 최초의 법학연구소입니다. 함부로 형벌을 내리지 마라. 여러 가지 백성들을 위하고 나라를 위한 고민들을 담았던 것입니다.